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그리고 왈가왈부와 오랜 식구죠. 진성준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 의원님은 초창기 mem버 하십니까? 네, 처음 만들어질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진성호 의원님하고 함께. 개국 멤버죠. 개국 멤버. 국회방송 개국 멤버는 아니 우리 이 프로그램 개국. 이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청와대 가셨다가 예.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시다가 네. 이제 돌아오신 거죠. 정치권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하여튼 건강하고 생산적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야 정치 일선에서 늘 정치권 동향을 들여다 보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쭉 토론을 해오셨던 분인데, 저는 서울시에 있으면서 여의도 정치하고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감을 잃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프로 봤죠. 처음에 이름이 진성호, 진성준의 왈가왈부였는데 네. 이름이 진성준, 진성호 비슷해가지고 계속 진성준을 비판할 때는 진성호 이 나쁜 뭐야 그러고 또 그렇게 서로 되게 웃겼습니다 그때, 그죠? 이름이 너무 비슷했는데 어쨌든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실력이야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겸용의 말씀이시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초창기에 이 두 진진 커플이 어떻게 토론하시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네, 이번 한 주도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달라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권을 지난번 2번 하고 뺏겼을 때 나라가 역행하는, 역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봤는데, 내년에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더 확고해진다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실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이미 총선 선대위 분위기인 듯합니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나눠먹기에 몰두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나라 형편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대결과 투쟁의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정치 개혁을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새로운 중도 개혁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제3지대가 필요하고,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총선 D-1년 여야 총선 체제 조기 돌입, 그 의미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입니다. 제21대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총선 진영을 갖추는 동시에 또 인재 영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당 모두의 운명이 걸린 승부처인 만큼의 사흘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여야의 총성 없는 전쟁, 21대 총선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년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 이렇게 두 가지의 대립적 개념이 진행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 15일인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오늘 4월 19일이니까 1년이 벌써 네. 이제 카운트다운 되는 그런 기분인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월 10일 날 대선이 치러졌었고요. 2017년. 그리고 그러니까 만 3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내년 총선이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이 정권에 대한 평가,
심판에 가까운 그런 선거라고 대체적으로 이제 평가되어 왔었죠. 3년 되는 네, 3년 되는 시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심을 통해 탄생한 이 정권이 과연 어느 정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는가에 대한 이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총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야당이 발목 잡아서 개혁 입법 처리 같은 거 제대로 못하고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여당의 일성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국정의 안정,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뭔가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표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전국 안정론을 기치로 한 그런 어떤 과반 이상의 의사 확보 이런 얘기가 줄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남은 동안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정부 여당이 국민들 눈에 비춰지냐에 따라서 총선의 성과는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남은 대통령의 2년 임기 동안에 어느 정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판가름 나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지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예. 근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면 내년 총선은 쉽게 칠 것이고 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직후에는 84%까지 갔습니다. 네. 그런데 갤럽 조사에서 최근에 41%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평론가들은 30%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당에서 반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해찬 대표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패하지 않았습니까? 한 군데는 후보도 못 내고 한 군데에서는 크게 졌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책만큼은 바꿔야 된다. 최저임금제도 토론하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민주당 내부에도 부글부글 끓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만 쳐다보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반면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면 그 덕에 그냥 쉽게 빼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분위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나 경제 문제만큼은 지금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네. 또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는 각자 도생 내지는 금태섭 의원처럼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공수처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전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공개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말들도 요즘 보면 조금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보궐선거 당시의 민심으로 봐가지고는 민주당 내년에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봐야겠지만. 두 분 말씀처럼 정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분명하게 갖고 있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말씀입니다만 정권이 잘하면 표를 많이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데 아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집권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이러저러하게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또 한반도의 정세를 바꾸기 위해서 지단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모두 다 국회에서 이를테면 좌절당한 예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지탄도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총선 체제에 조기에 돌입한 듯한 양상인데 이렇게 조기에 돌입한 것을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먼저 시동을 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바깥에서 볼 때. 그것은 그만큼 지금 지형의 국회를 가지고는 도대체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수가 없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실함 속에서 오히려 총선 체제로 조기에 돌입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에서요? 네네. 그 실제로 그 어느 당보다도 먼저 총선에 임할 후보자들을 골라내기 위한 공천 룰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기획단을 먼저 띄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4월 중, 그러니까 총선 1년 전에는 반드시 공천 룰을 확정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찬 대표의 공약이었고 방침이었는데 그 정치 일정표에 따라서 따박따박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총선 준비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민주당인데 기왕의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의지도 있었던 거지만 또 동시에는 현재와 같은 의석 구조로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당내의 깨달음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의 의견은 이제 심판론이다. 근데 진성준 전 의원께서는 지금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회에서 특히 야당에서 많이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국회를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총선 조기 체제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죠.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진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 일을 잘하는데 못하게 막는다고 하면 네. 민주당이 이길 것이고 반대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장을 해서 우리 국가 거절하겠다. 이런 국민들이 많으면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고 다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진 의원 말이 좀 공감하는 게 민주당이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엊그제 뭐라고 했습니까? 원외 지구당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260석을 갖다가 석권하겠다. 240석입니다. 아닙니다. 60석입니다.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비례대표까지 비례대표 20석까지 하면 260석인데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먹겠다는 거.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20석 비례대표를 먹겠다는 거는 그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다 먹겠다는 건데 물론 덕담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덕담도 없고 지나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무슨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재정 대변인이 말을 막 바로잡기도 하고 막 그 정도로 좀 시끄러웠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심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왜요? 저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당 대표께서. 그리고 늘 이분은 말이 바뀌는데 한 번은 대통령 10명 배출하겠다고 했습니다. 50년 집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떨 때는 2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 근데 이게요, 정치라는 게 오만하게 보이는 순간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동을 먼저 건 분은 이해찬 대표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말도 합니다.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일은 정말 무능한데 정치는 너무 신중하게 열심히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일이지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너무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일은 왜 이렇게 무능하냐. 경제 현장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만 현실 성적표는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총선에서 심판 받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 뒤에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하여튼. 웃자고 한 얘기를 그냥 죽자고 달려드는 격입니다. 저도 무슨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능을 다큐로 받는다. 이렇게 문재인 얘기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지금. 예. 이해찬 대표가 원외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여러분들 다 당선되면 우리가 240석 지역구를 장악할 수 있고 또 비례까지 합치면 260석도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격려성 덕담이지 그것을 총선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출해 놓고 있는 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을 70석까지 확대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당 지지율이나 뭘로나 볼 때 한 20석 정도는 민주당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요. 연동형 비례대표만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그것을 그렇게 정색을 하실 이유가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은 안 하고 정치만 잘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정치를 잘할 것 같으면 그런 발언 안 하죠. 근데 워딩을 갖다가 왜곡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은 덕담했다고 했지만 이해찬 대표의 워딩은 지역구 240석 먹고 비례대표 20석 먹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말 왜곡시키고 또 두 번째 260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240의 지역구를 먹는다는 거는 비례대표 더 먹습니다. 아니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더 계산해보세요. 한번. 원외위원장 여러분들이 다 당선되면 우리가 지역구를 240석까지 확보할 수 있고
또 비례대표까지 해서 260석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거기에 좀 덧붙일게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이제 실언도 좀 몇 번 하셨고 또 재집권의 가능성, 뭐 20년 집권하겠다, 뭐 100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정권 재집권의 어떤 그런 의지를 다지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저도 웃을 일 없는 정치권에서 큰 웃음 주셨다.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원외위원장 125명 앞에서 뭐 그런 결의를 다지는 어느 정도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식구끼리 앉아서 뭐 물론 말이 밖으로 다 나갑니다만 뭐 당연히 나가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나올 파장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뭐 집권하겠다, 100년 집권하겠다 이럴 때는 대변인들이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지율도 많이 이제 떨어진 데다가 하락 추세인 데다가 그 얘기를 굳이 대변인들이 나서서 이게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왜 바로 잡았는지 저는 그게 더 의아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이 좀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그 원외위원장 우리 식구끼리 그냥 격려 차원에서 덕담이었다 이런 정도 넘어갔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대변인들이 굳이 그거를 나서서 이거는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고 이렇게 사족을 달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좀 커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는 야당도 뭐 일부 조금 억지성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반응에 대해서 그러나 겸손하게 겸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만 내년 총선도 이 승산이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 지금처럼 미리 지금 국회 상황이 어려운데 조기에 지금 총선 체제로 돌입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결코 좋은 성과를 담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는 오늘 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전자결재를 임명하셨잖아요. 문영배 재판관도 임명하시고 했는데 당장의 눈앞에 닥친 이 여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총선 체제로 완전히 돌입해 버리면 당장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이거를 또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럼 안 하는 것인가. 저는 이런 또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당장 내일부터 원내에 병행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만 한국당이 지금 장애로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체제에 들어서 최초의 장애 투쟁이니까 얼마나 많이 또 모으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조금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 당장에 그러면 국정 운영의 이런 과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초기에 그 얘기했던 협치 이런 건 다 실종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래요. 총선으로 알겠습니다. 의석 예. 더 얻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나이와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하여튼 벌써 240석인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몇 석을 차지할지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어차피 선택하는 거니까 1년이니까 1년 동안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당이 좋은 결과를 얻겠죠.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지금 민주당에서 총선 부분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서두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천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 룰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기획단이 구성이 됐죠. 민주당은요. 예, 그 공천제도 개선 기획단입니다. 네. 이제 뭐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좀 예.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가자고 그러면 이른바 총선 기획단이 떠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간의 선거를 앞두고 공천 룰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거나 또 그래서 그런 자의적인 결정이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인사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바꾼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천 제도, 공천 룰의 안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공천 룰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측 가능한 공천이나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왔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공천 룰을 확정해서 여러 후보들이 현역 의원이 됐든 정치 신인이 됐든 그 안정된 공천 룰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는지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고 해서 공천 제도를 수술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수술의 방향성도 보니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상당히 축소시키고 제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20% 감산한다든가요? 뭐 이를테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하위 20% 성적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에는 뭐 공천 심사 점수나 또는 경선에서 득표한 것에 20% 감산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한 번도 출마 경력이 없는 정치 신인은 10%의 가산점을 얻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되니까 현역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천 제도라는 게 어차피 경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그 경선이라는 게 이제 뭐 대의원이 몇 %냐, 뭐 여론조사가 몇 %냐 그런 룰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네, 그것도 이미 예, 결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 당원의 포션을 50%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가운데 안심번호 선거인단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예, 안심번호로 휴대전화를 걸어서 예, 투표하도록. 근데 뭐 당에서는 그걸 전화 투표라고 부릅니다만 뭐 여론조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네. 그거를 50% 반영해서 5대5예요? 예, 경선하겠다라고 하는 방침. 이거 국민 반, 권리당원 반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한국당은 지금 그 공천 룰이 있죠. 그렇죠. 과거에 했던 게 있는데 그 룰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호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한 룰 같은 게 참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안 해왔다가 처음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방식에 따르면 정치 신인들이나 여성들은 대단히 불리하고 지방의 토호 세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했던 분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신인 이렇게 10% 준다고 하지만 10% 정도까지거든요. 신인은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안심번호는 맞는 게 뭐냐면 안심번호는 지금의 여론조사가 다 맞지 않는 이유가 핸드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갖다가 사가지고 여론조사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뛰어납니다. 대신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룰로 보이고 근데 이 룰이 과연 마지막에 민주당의 총선을 앞두고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판이라는 게 늘 바뀝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요. 네. 흔드는 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룰을 만들려는 노력 자체는 어쨌든 뭐 좋게 봅니다. 어쨌든 예. 네, 제3당 얘기는 조금 이따 진행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공천이 관심 갖는 부분이 영입 인사, 물갈이, 새로운 신인 인사가 이번 20대 총선에는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게 지금 초점인 것 같아요. 그죠? 예.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신인 인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이 신인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신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네. 이 나이든 아이돌, 나이든 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화제가 되는 거는 이낙연 국무총리 예컨대 황교안 대표 과연 이 두 사람이 종로에서 붙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는 알 수 없으나 네. 얼마 전 황교안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총선 출마할 거냐? 요구한다면 하겠다. 그 말 속에는 뭐 출마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선택지가 종로예요? 그런데 종로 가능성이 높다고 기자들이 보는 이유는 일단 종로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당 같은 한국당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계시지만 물론 본인은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례상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들은 출마를 잘 안 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과거 좀 잘 나갈 때 선글라스 끼고 2인자 소리 들을 때는 임종석 실장의 종로 출마 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낙연 총리가 여론조사 보면 차기 대선 후보의 뭐 2등 정도 뭐 저쪽에서는 1등을 하기 때문에 이낙연을 종로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낙연 총리도 부인하지 않고 지금은 내일 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파트라이트는 종로에서 과연 빅매치가 이루어지느냐는 것도 관심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국 책임론을 없애면서도 조국을 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와라! 요청해서 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와대는 그만두고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국석이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분 스타일은 원래 약속은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고 싶다고 제가 봐도 이분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클리어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인정하는데 그런데 한다면 저는 만약 조국이 부산 간다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만한 정치인이 그러니까 인지도 높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진성호 전 의원 말씀은 지금 이제 정권이라든가 야당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 지금 이번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대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 선거에서 어디에서 빅매치가 일어나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또 총선에 대한 관심도도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투표율도 또 올라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고 이제 또 진영이 또 뭉치게 되고 이러는 네. 또 양상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진영님도 다시 당으로 복귀하셨습니다만 청와대 멤버들 중에 이제 총선 출마 의향이 있는 사람들 또 속속 복귀하고 있고요. 네. 장관들 중에서도 뭐 도정환 의원이랄지 김현미 장관도 지금 이제 장관 후임 또
지난번에 자진 철회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지금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연말까지 합니다만 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복귀할 것이고 몇 달 내로 그리고 또 김영춘 장관 뭐 이런 분들 다 지금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해찬 대표가 뭐 식사도 할 예정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상황에다가 또 더해서 아마 그 총선을 또 생각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그리고 이제 유은혜 장관이나 진선미 장관도 뭐 출마 의지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아마 이 여름 지나 가을 무렵에는 대체로 이 대다수가 이제 복귀를 하고 그런 구도 안에서 이제 총선 체제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분들도 전부 다 경선 체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다 경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역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의원들이 개혁 입법이나 또는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우려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선거 치르기 바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공천 룰이 이제 차츰 정해지고 굳어지면 그 일이 우선이죠. 사실은. 그 개혁은 나중이란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아까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에 민주당은 죄송합니다. 잠깐요. 민주당은 청와대라든가 장관으로 나갔던 분들이 다시 당으로 복귀하면서 실제로 그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공천의 어떤 인물 메이킹이랄까 이미지 메이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거고. 그렇죠. 거기에 한국당. 또 이제 새 인물을 좀 영입하려는 예. 시도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한국당에.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직부총장도 그렇고 뭐 연구원도 그렇고 뭐 새 새로 원외 했다고 당협위원장은 20대, 40대 초반 막 이런 사람 조직부총장의 40대 초반 뭐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새롭게 변신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상 그게 뭐 제대로 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올지는 또 차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좀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5.18 망언이랄지 오늘 뭐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제 그 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 한국당이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저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떠났던 어떤 중도 세력이랄지 또 합리적 보수 세력이랄지 이런 그 국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국당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늘 말씀하신 슈퍼 루키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 선거에 뛰어들어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새 피 영입하고 젊은 피 수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부의 여러 가지 그 소위 적폐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할까요? 예. 네. 아니 그 전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종로에 누가 어떻게 출마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를테면 선거구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만한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에 정치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전국적인 지원 유세를 다니기에도 바쁘지 않을까. 그래서 당적 필요에 의해서라도 어쩌면 뭐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서 오히려 다른 후보들을 선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조국 차출론 당으로서는 그만한 대중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영입해서 간판으로 내세우고 싶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출마할 가능성이 마이너스 100%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고 일관되게 자기는 소임을 마치면 대학 교수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으로서는 서운한 일이기도 하지만 뭐니 해도 선출직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주변에서 자꾸 권한다고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잘 몰랐는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행정의 경험을 갖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와대나 내각에서 국정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당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서 또 총선에도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수 있고 또 연속성상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나 내각 출신 인사들을 당에서 중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뭐 세간에서 막 얘기되는 것처럼 무슨 뭐 친문 중심의 세력을 형성한다느니 뭐 그것으로 친문 정당을 만든다느니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반박을 잠깐만요. 하는 게 물갈이 얘기는 없어요? 3, 4선들 지금 물갈이 뭐 저는 이찬 대표가 자신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글쎄 이제 그거를 인위적으로 물갈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3, 4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주당이. 네네 그죠? 공천 룰을 엄격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 입으로도 현역 의원들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전략 공천은 그야말로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과거에 얘기됐던 뭐 인위적인 물갈이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물갈이들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역이 제일 유리하죠. 경선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가령 저희들 지역구의 지난 지방선거 때 경험을 잠깐 보니까 현역 구청장이 마이너스 10%의 감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성 신인 정치인이 20%의 가점을 받아놓으니까 이게 엄청난 플러스 파장을 마이너스 30%다는데요. 30%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역 구청장이 얻은 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10% 감산만 하더라도 굉장히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0몇 %인가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현역 구청장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굉장히 위력적이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20%까지 감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물갈이가 되면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뭐 누구 미워서 솎아낸다, 누구 미워서 찍어낸다 이런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시스템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인재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진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너무 그런 분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관료 출신 이런 분들 검사 출신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국회의원 잘하는지 묻고 싶고 또 두 번째 본인한테는 그 행정 경험이 소중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 입장에서는 장관직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국회의원 또 된다? 기분 나쁩니다. 조국 수석 같은 분, 제가 인지도 높고 유명하다고 했지만 저는 조국 수석이 부산에 출마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많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인사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조국 수석 책임이 다는 아닐 겁니다만 이 정도 했으면 저는 사과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을 지금은 거의 떠받들면서 우리 부산으로 와달라 이런 걸 지켜보는 부산 시민들은 알겠어요. 속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친문 이야기하지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청와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윤영상 수석이 특정 지역구를 찍어서 이제 나 거기 가겠다고 했지만 물론 뭐 공정한 경사하면 무슨 문제겠습니까만 거기도 지금 지역구 위원장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의 에티켓으로는 그냥 당 입당하는 것이 처음부터 나 저기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조금 제가 볼 때는 거기 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친문 또는 청와대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력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반발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즐겁게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한국당이 좀 듣고 싶어요. 한국당은 어떻게 공천 어떻게 할 거예요? 신진 인사들을 얼마나 영입한다든가. 한국당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은 1년 남았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 비판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감히 지금 벌써부터 뭐 공천을 어떻게 하네, 누구를 하네 그런 말을 할 수 이제 없지 않습니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진 영입 인사들 빨리. 아니, 그런 건 이미 하고 있죠. 그런 건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영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 나간다는 약속을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요? 이미 인사를 통해서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20대 1999년생이니까 20대죠. 20대가 이미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유도연구원 부원장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건 있습니다. 황교안은 슈퍼루키 정치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아까 그 비례대표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당대표가 비례대표로 그냥 쉽게 그냥 먹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나는 전국을 지원할 거야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
당 대표가 한번 제대로 한번 선거하려면요. 제일 힘든 지역구에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은 추미애 대표가 있는 광진을 갔습니다. 거기는 한 번도 우리 당이 먹어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가 전국 지지율보다도 종로 나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고 또 민주당도 저는 이낙연 총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멀리 보면 2022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쯤에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 황교안 대표가 지역을 나가시던 아니면 뭐 비례로 가시건 그거는 판단하실 문제겠죠. 다만 한국당이 지금처럼 여당 뭐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반사이익만 얻어서 내년 총선을 압승하겠다 지금 황교안 대표 일성이 그거거든요. 뭐 이해찬 대표는 260석, 황교안 대표는 압승 이렇게 해서 지금 260대 압승 어떤 게 더 압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빈번하게 지금 이 공중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당이 그 반사이익만을 노리면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을 그렇게 가겠다고 해서는 저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어떤 개혁적인 그 모습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제대로 반성 없이 황교안 체제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비대위 거쳐서. 장애 투쟁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추경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뭐 네. 미세먼지 포함해서 네. 다 재해 뭐 그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한국당이 정말로 제대로 이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려면 저는 거기 대한정당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뭐 황교안 대표의 얼굴로 또 실정의 반사 이익으로 이런 네. 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다가는 결코 자, 장담할 수 김 없다고 의원님, 생각하고요. 그 말 나온 김에 제3지대 얘기 좀 하죠. 바른미래당, 민평당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이 제3지대 정당 얘기가 가을쯤 가서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총선 체제 돌입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뭐 시스템 그리고 영입 우리 뭐 아직 이런 안 얘기 지금 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은 정의당은 논의를 논의가 하고요. 그런 모습은 여기는 지금 총선은 가까이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총선 당내 때문에 분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체계적인 준비 뭐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분란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 그것도 지금 사실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영원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선거제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뭐 유승민 의원이 안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거 얘기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랬던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 맞물려서 공수처 설치 같은 게 사실 연동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좀 어그러져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원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바른미래당이 내부 사정이 어떻게 이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제3지대가 다시 좀 세력화돼서 네. 내년 총선에서 3번 번호를 달고 그 새로운 세력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네. 바른미래당의 지금 구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키는 뭐 손학규 대표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관건은 진성준- 비례대표거든요. 비례대표 의원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제3지대 뭐 정계 개편, 야권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저는 아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제도가 개혁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를테면 제3정당이나 이를테면 군소정당들이 정당 지지율을 통해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뭐 이합집산하거나 제3세력을 형성하거나 할 동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내 불발로 그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3지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양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어떤 인입력이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요? 네, 그래서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탈당해가지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쳤던 분들 바른정당 출신들. 예, 바른정당 출신들은 어떻게 하면 자유한국당과 명분 있게 통합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우리 국민의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소속의 의원님들은 지금 민주평화당 등과 어떻게 함께 세력을 형성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서 제3지대 정당이 위력 있게 이렇게 크게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을 당분간 못 보여줄 것 같다.
결국에 이를테면 고향 찾아가는 이런 모양새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 찾아가는 모양새로 정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위력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야권발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사실상 좀 쉽지 않다. 어떻게든 모색되겠지만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기는 없을 것 같다. 뭐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대목 우리 진우님 얘기 듣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저는 국민의당이 다시 부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국민의당이 다시 부활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난번 보궐선거 때 전북 지역에서 한 군데 있었는데 민주당이 졌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당선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남 지역에 지역구를 둔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의당이 전남 광주에서는 거의 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 인기가 하도 좋았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때는 거의 숨죽여 있다가 네. 이번 보궐선거 때 본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고 다음 총선쯤 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호남의 지역구 분들하고 민평당에 이제 손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과거 새누리당 소속의 의원들 중에서 극히 일부는 한국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은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안철수계가 지금 손학규 대표한테 또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측이 대단히 힘들다. 다만 호남 지역의 지역구를 둔 그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민평당이 손잡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과거 국민의당 분위기로서 하나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 정도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측 난무하고 다만 이제 바른미래당은 당분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과거 국민의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습니다. 진호님은 그냥 각계 다 고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하여튼 좀 국민의당 시즌 2. 예, 알겠습니다. 네, 한 표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가을 좀 봐야겠네요. 가을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경수 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런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 편에 서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입니다.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입니까?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입니까? 청와대 눈치 보기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그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성애권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김경수 보석의 박근혜 석방론 재점화, 여양의 셈법은 무엇인가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면서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날, 이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허리 통증을 해소하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당도 때맞춰서 연일 박근혜 석방론을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김경수 지사의 보석 석방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진성호 전 의원부터 먼저 얘기하시죠. 김경수 지사의 보석으로 석방 예상됐던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상하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일단 네. 저는 정치권에서 이제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말을 하는 거는 정쟁으로 저는 비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김경수 지사가 네. 구속됐을 때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저는 정말 이 삼권 분립 국가에서 보기 힘든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정 판사를 겨냥해서 이야기하고 또 일부 세력은
탄핵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2심 판사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당은 비판하고 또 민주당은 그때 1심 때는 뭐 난리 나든지 이번에는 환영한다, 잘했다, 이런 식의 정치권의 저는 반응 자체가 한국당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아, 역시 저 사람들은 정치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보고요. 두 번째, 김경수 지사를 보는 일반 국민들 중에 일부는 김경수는 황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수갑을 차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법정에. 물론 지금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네. 같은 최경환 의원이 있습니다. 수갑 차고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이분도 최경환 의원도 구치소 소장이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포성줄 묶여서 나오고, 뭐 최경환은 도망칠 우려가 있습니까? 뭐 사람을 때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일반 국민들은 이 좀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 정도면 저는 불구속 수사가 맞다고 봅니다. 2년형 정도면.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 신청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가 보석되는 걸 보고, 네. 물론 지지자들은 환호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역시 대한민국은 백 없고 뭐 돈 없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런 좌절을 줬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에 대한 논란은 저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석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우리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은 허가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사법의 일반 원칙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건데, 좋죠, 예. 특별히 김경수 지사는 현직 도지사 아닙니까? 그리고 당선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누구도 예상 못하게 법정 구속돼 버렸어요. 그러니 경남 도정에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천만 뜻밖에도 1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시켰잖아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했다, 도가 지나쳤다고 보는 거고, 물론 모든 국민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다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의 결과가 언제나 신성불가침은 아닙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 절차도 있는 것이고, 예. 재판이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소원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더 나아가가지고 이를테면 재판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거나 라고 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논평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충분히 그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법정 구속은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예. 그때 당시 이제 그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법정 구속은 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좀 뜻밖의 결과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재판은 재판대로 충분히 전 진행을 하되 도지사로서의 어떤 그 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예. 이번에 지금 이제 이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수야당들에서 하는 얘기가 77일 전하고 지금 무슨 사정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풀어줬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적 있어요. 압력이 있었다, 예, 뭐 그런 그리고 뭐 거죠? 특권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걸 우려한 때문인지 재판부에서도 도지사이기 때문에 풀어준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오히려 역으로 사정 변경이 없고 지금 풀어줄 수 있는 걸 왜 그때 법정 구속시켰는지 저는 오히려 더 의아합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조금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했었는데요. 기왕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항의하고 온갖 그걸 조목조목 뭐 반박하고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과도한 모습이 국민의 오히려 이 반발을 좀 자아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자제했으면 옳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석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이다, 뭐 우리가 통상 쓰는 논평입니다만, 그냥 저는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또 반응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사법부의 이 판단을 존중한다. 뭐 이 정도로 나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우려하는, 왜냐하면 1심 판결이 났을 때 그 판사에 대해서 뭐 이 적폐로 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과연. 그 전에 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세력들을 구속도 시키고 했던 사람인데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어찌됐건 김경수 지사가 이제 뭐 재판에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그렇죠. 구속 만료 예. 기간에 쫓기면서 뭐 금방 결론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충분히 억울한 점이 있다면 뭐 이 그 증인과 증거로서 재판에 예.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 남은 동안에는 또 이 도정에 전력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거를 그 재판부에 좀 맡기는 것이 좋다. 그 할 일에 산적한 국회에서 이 건을 가지고 하여튼 더 이상 그러니까 정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국민 여론은 이런 생각이 딱 한 드네요. 가지 같아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법원의 판결이 불만스럽더라도 자꾸만 걸 정치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퇴행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중론이고 원칙인 것 같은데요. 자, 김경수 지사 보석 얘기는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 얘기,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이거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구치소를 간다 그랬는데요. 예. 어저께 갔었나요? 갔을 거예요. 오늘 갔나요? 예. 17일 날 냈죠. 네, 예. 신청을 했죠. 그제죠. 네. 그래서 그 검찰에 구치소 가서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형 집행정지를 할 만한 상황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지검장이 아마 총지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지검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지금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회의체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일단 그 프로세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석방이나 무슨 사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있는 겁니다. 형 집행정지입니다.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는 이제 규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해하거나 뭐 생명을 보존하기 힘들 때라든지 뭐 70세 이상 연령 또는 임신한 경우 등등이 있는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가 대단히 위험하다, 굉장히 힘들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을 그러면 검찰이,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걸 할 겁니다. 아마 그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형 집행정지로 풀려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또 못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 절차가 있는 건데, 한국당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그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나 이런 절차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무리하게 하다가는 일이 생기는데, 정치적 주사를 튕고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 안 나오는 게 유리할까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저는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전직 대통령이고 나이나 또는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은 게 맞다면 예우 차원에서도 집행 정지는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민주적인 절차에서 결정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거는 이제 그 2년형 받은 거, 그죠? 아니, 공천. 기결수로 됐기 때문에 가능해요. 한 제목만 그런 거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또 이제 재판을 진행 중에 받아야 있는 진행 거죠.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제 2심 중에 있으니까. 근데 좀 엄살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야말로 불에 데인 듯 아파가지고 밤잠을 못 이룰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교도소에서는 의료용 침대도 넣어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2번인가요? 네. 외부에서 한방 의사들이 들어와서 진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불에 데인 듯 통증을 호소할 정도가 되면 한방 진료 갖고 되겠습니까? 외과적 수술도 가능합니다. 외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 외진도 받은 경험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 있는데 너무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말씀 덧붙일게요. 4월 16일 세월호 5주기였는데 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정 넘어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날짜가 그렇게 됐으니까 기결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4월 17일 그 자정 넘어서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지만 4월 16일 세월호 5주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얘기도 없는 게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비애감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뭐 엄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2015년부터 형사법 개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재판을 거부해왔던 분이잖아요. 아, 예. 네? 몸이 아파서 재판을 여태 거부하고 형사소송법상 이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피고로서 재판을 거부해왔던 분이 이제 와서는 다시 또 건강의 이유를 들어서 건강 때문에 재판을 거부했고 건강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석방해달라 이러는 거잖아요. 집행정지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후한무치한 태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과거에 그런 거를 마음에 두고 뭐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이 상황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한국당에서 뭐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황교안 대표까지 뭐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저는 국세 보이고요. 네. 아직까지 과거에 본인이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일말의 그 말 한마디 없는 이런 상황들 저는 그래서 그걸 신청한 자체가 굉장히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우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니요, 저는 근데 이게 특정한 짧게 하나만 물론 두 분 말씀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고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우리 편이다 저쪽 편이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했다 하더라도 자꾸만 그 말씀하고 하실 때 너무 좀 지나친 표현 같은 것들은 아니 저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정치가 점점 더 이 뭐랄까 큰 정치가 안 되고 계속 싸움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형 집행 정지 사유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없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같은 말씀 하시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우리 쪽 대통령이 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저는 그쪽 편도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요. 만델라가 말하는 그런 식의 통합의 정치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의원님 예. 통합의 정치를 하려면 예. 가해자가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이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반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계속 강요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 게 네. 저는 할 말이 좀 있는데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이걸 보는 시청자는 다 알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는 정치에는 금도가 있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힘든 상태에 계신데 아이고 뭐 과장이 심하다 엄살이다 이런 말 우리가 압니까 솔직히 그런 말씀은 그래요. 심하다. 예.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세월호 알겠습니다. 망언과 5.18 망언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인간적으로 지켜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요.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2주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컷이죠. 진성호 전 의원 어떤 사진을 고르셨나요? 네, 저건데요. 저게 네. 이제 나경원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 이제 대학생들이 들어온 건데요. 지금 사실 국회 사무처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늘 지켜보지만 요즘은 무슨 민노총 시위 같은 거 하면요. 그냥 국회 넘어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하는데 지금 저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는 법의 엄격함을 갖다가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게요,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입니다. 저게 저는 나경원 의원실이라서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어떤 국회의원 방도요, 저런 식으로 뚫려버리면 국회의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문희상 의장이나 우리 유인태 총장께서 경찰이나 검찰에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건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국회 경비대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자꾸만 이런 식으로 그 처벌도 안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면요, 저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저게 다음에는 정의당 의원실이 될지 뭐 한국당 의원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늘 국회 출연해서 안쓰러운 분들은 경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인태 사무총장께서 한번 이 문제는 경찰청장이든 누군지 이야기해서 제발 국회에 대해서 국회를 갖다가 지금 우습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그 뭐 잘잘못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좀 한 번 더 엄격하게 따져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진성준 전 의원 이렇게 선정한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윤지호 배우 탤런트의 네. 모습인데 지난 4월 14일 날 국회에서
토크 콘서트인가요? 하는 장면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지난 10년 동안 혼자서 외쳐왔어요. 이제 비로소 재조명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간에 얼마나 고독했을까. 또 심지어는 본인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렇게 되도록 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싸우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끝까지 응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39회 장애인의 날인데요. 네. 어제 63빌딩에서 이제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그 장애인들이 수건이었던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네. 올해 7월부터 이제 그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넘게 굉장히 이제 그 농성하면서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했던 건데 이제 개정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그에 따르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뭐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이제 또 국민들의 어떤 시민 의식도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에서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문화 격차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애인들이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96% 이상이 주로 하는 취미생활이 유일한 게 TV 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류 문화를 얘기하고 우리가 뭐 영화 1000만, 2000만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사실 극장 안에서 장애인들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문화 격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정말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신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려 뭐 시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로서 함께 좀 보듬고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장애인의 날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슬로건이 아까 화면에 보셨습니다만은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이 이제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나 시혜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그 그래요, 노력들을 알겠습니다. 좀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해. 네, 4월 22일인 내일은 제39회를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지만 매번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요.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이제 7년이나 지났지만 이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 사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고 합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또 배제당하지 않고 또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역시 뭐 역시 엄살이야.